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이자 60번이 넘는 목숨을 건 결투에서 승리했던 남자. 미야모토 무사시는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21가지 규칙이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전투 교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위한 지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 중 하나는 너무나 따르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단순해 보이나요? 단순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감정적 분리나 놓아주기 또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무사시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관계, 당신의 정체성, 그리고 특히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건강하지 못한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에이든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삶에 갇혀버린 23살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집착에 갇히고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우정에 갇히고 도서관 구석에 잊힌 책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에 갇혀있던 청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철학을 배우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뒤 아래 댓글에 나는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콘텐츠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1장 사회적 죄수. 에이든은 23살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인 아버지와 판매원인 어머니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든은 부모님이 은퇴하신 후에는 그 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걱정을 보았습니다. 청구서, 건강, 잃어가는 존엄성, 그리고 노후. 그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 또한 그런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에이든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심지어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그는 일찍 일어나 직장에 갔습니다. 청구서를 낼 정도의 월급은 주지만 미래는 없는 단순 사무직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에이든, 우리 술 한잔 할까? 에이든, 오늘 게임하러 갈래? 에이든, 우리 집으로 와 경기 같이 보자.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항상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든에게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이 되거나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않는 특이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돈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업가나 임원의 자녀들로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놀러 나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은 그들을 따라가느라 허덕였습니다. 그는 없는 돈을 썼습니다. 그룹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돈은 없지만 야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고 월급 받고 다 써버렸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이 그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해, 에이든 인생 짧잖아. 친구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를 즐겨? 에이든은 판단받는 것이 두려웠기에 그 말에 따랐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두려웠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그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파티에 갔고 모든 메시지에 답장했으며 모든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시간이 생겨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할 때면 그의 머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지친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에이든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야지. 그는 노트북을 챙겨 집 근처 공공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 공부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 구매해둔 온라인 강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만 3번 정도 들었지만 그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언제나 꽤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분 후 에이든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잠깐만 확인해야지. 30분 후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검은색 표지. 오래돼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된 책이었습니다. 에이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잊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팔을 뻗어 책을 당겨왔습니다. 표지에는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독행도 홀로 걷는 길. 독행도 그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그는 읽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탐하지 말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어떤 것에도 심지어 목숨에도 집착하지 말라. 에이든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육체적 즐거움을 쫓지 말라. 자신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그에게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꼭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에이든은 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책을 찾으셨네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과 동갑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검은색 머리에 단정한 안경,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에이든은 재빨리 책을 덮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누가 두고 간 줄 알았어요.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깜빡했네요. 커피 가지러 가면서 테이블에 두고 갔어요. 그러니 그 책은 제 것이 맞아요. 에이든은 책을 한번 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용이 꽤 무거운 책이네요. 그렇죠.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책을 돌려받았습니다. 무겁죠. 저 문구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에도 심지어 목숨에도 집착하지 말라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사시니까요. 그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았어요. 무사시요. 미야모토 무사시 전설적인 사무라이죠.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 책을 썼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21가지 원칙이 담겨 있죠. 에이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 규칙들을 따르나요? 그녀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읽고 있는 거죠? 당신의 사연은 뭔가요? 그 젊은 여성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정적으로 갇혀 있었거든요. 기대에 갇히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에 갇히고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에이든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느끼던 감정이었습니다. 이 책이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죠.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하나예요. 에이든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 순간 에이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빌려온 지혜. 에이든과 하나는 거의 1시간 동안 책에 대해, 무사시에 대해 그리고 집착을 버리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면 할수록 에이든은 자신이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사시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에이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차가운 사람이 되라거나 친구를 사귀지 말라거나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타인의 인정 위에 당신의 정체성을 쌓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든은 조용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걸 멈추세요. 그룹에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맞추는 걸 멈추세요.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러다 사람들이 멀어지면요. 그럼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에이든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정이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우정은 의무가 아니라 상호 존중일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는 책을 집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빌려갈래요? 정말요? 정말로요? 지금은 저보다 에이든에게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에이든은 마치 성스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습니다. 소중히 다룰게요. 알아요. 떠나기 전 하나는 종이에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연락해요. 에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하나. 그녀는 손을 흔들며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에이든은 손에 들린 책을 응시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에이든은 독행도를 탐독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메모하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주중에 놀러 나가자고 초대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아니, 복잡한 핑계도 필요 없었고 극적인 정당화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 에이든, 무슨 일 있어? 너 이제 범생이가 되려는 거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탐하지 말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 얘들아. 몇몇은 이해했고 몇몇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시나요? 안도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시간을 진짜 공부와 독서 계획을 세우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컨설팅 서비스였지만 결코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항상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진정한 연결. 에이든과 하나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도서관, 공원. 그들은 철학에 대해, 인생에 대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필터도 가면도 없었고 그것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공원을 걷던 중 에이든이 물었습니다. 하나, 이 모든 걸 어떻게 배웠어요? 무사시에 대해, 그리고 집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조부모님 덕분이에요. 조부모님이요. 내 두 분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자동차 사고였죠. 에이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하나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저는 아주 어렸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조부모님은 일본 분이신가요? 네, 80년대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많은 문화를 가져오셨는데 책도 그중 하나였죠. 그분들이 무사시에 대해 가르쳐 주셨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두 분은 그 원칙에 따라 사세요. 특히 할아버지가요. 아주 규율 있고 집중력 있고 집착이 없으시죠. 에이든은 감탄했습니다. 한번 뵙고 싶네요.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정말요. 정말요. 두 분도 에이든을 좋아하실 거예요. 제4장 2달 후의 집. 토요일 저녁 에이든은 긴장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압박감도 기대도 없이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의 조부모님 댁은 소박하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젠 스타일의 정원이 있었고 세심하게 다듬어진 분재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노부부가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꼿꼿한 자세의 흰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마른 체형의 남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미소가 가득했으며 눈가에는 평생의 웃음이 만든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쪽은 에이든이에요. 하나가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굳건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네. 에이든 아키라라고 하네. 할머니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쿠라예요. 어서 와요.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습니다.
일본 가정식 요리밥, 미소, 된장국, 구운 생선. 하루 일과와 에이든의 일 하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키라는 모두에게 녹차를 대접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나에게 자네가 독행도를 읽고 있다고 들었네. 그가 말했습니다. 네, 에이든이 대답했습니다. 하나가 빌려주었어요. 아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 에이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겁고 아주 직설적이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고. 네, 왜냐하면 그런 규칙들을 따르는 게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특히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부분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아키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네. 에이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잘못된 질문이라니요.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 질문은 그것 없이 어떻게 사느냐여야 하지. 사쿠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에이든 매일 자네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며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 본 적이 있나. 에이든은 침묵했습니다. 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사람들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야. 아키라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네를 버리게 두지 말라고 한 거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키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 편집되고 걸러진 받아들여질 만한 하지만 가짜인 버전이 되지.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건 누구인가? 자네인가? 아니면 자네가 만들어낸 그 가짜 모습인가? 그 말은 에이든의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사쿠라가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키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사시는 홀로 살다가 홀로 죽었네. 하지만 그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여정이 완전한 명료함을 요구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런 삶을 선택한 걸세. 방해물도 자신의 길을 벗어나게 할 타협도 없는 삶 말이야. 하지만 전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에이든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독행도는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거울이죠. 당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보여주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훈은 혼자 살라는 게 아니네. 교훈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는 거야.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아무나 곁에 두게 되고 그게 자네를 망치게 되니까. 에이든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키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나쁜 상황을 받아들였던가.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이 자신의 가치관을 배신했던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이든이 물었습니다. 아키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게,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걸 멈추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내가 이걸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건가? 사쿠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몇몇 사람들은 떠날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바른 사람들은 남을 것이고 그들은 자네를 더욱 존중하게 될 테니까요. 에이든은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이든이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겪어본 일이었으니까요. 독행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말라. 이것은 현대의 집착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인정,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적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롭다. 이것은 가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전략입니다. 전장에서 불필요한 짐을 짊어진 사무라이는 가장 먼저 죽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사회적이든 더 많은 집착을 지고 다닐수록 당신은 더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들이 조종당하는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에 집착하면 비판 한마디에 마비될 것입니다. 편안함에 집착하면 어떤 도전도 두려워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의 선택에 인질이 됩니다. 무사시는 이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심지어 목숨에도 집착하지 말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천하무적이 된다. 제5장 변화. 그 후 몇 달 동안 에이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배운 것을 적용했습니다. 유해한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극적으로 싸우거나 원망하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멀어졌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췄습니다. 변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몇몇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들은 그를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이든이 무언가의 예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짜 예스였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고객들은 $500, $1000짜리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결과를 냈고 고객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추천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직장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표를 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압박도 비현실적인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지만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더 가볍고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만난 지 1년 후 에이든은 이미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건강보험을 들어드렸고 집을 수리해드렸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존엄성을 지켜드렸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서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이든은 하나를 소박하지만 특별한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걷던 공원 근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산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갔을 때 에이든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에이든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난 그저 책 한 권을 빌려줬을 뿐인걸요. 아니요, 그 이상이었어요. 사과하지 않고도 나 자신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죠? 에이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매일 당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이야. 하나는 울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1000번이라도 좋아요. 하지만 독행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무사시는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평온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능한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며 사느라 결코 진정으로 살지 못합니다.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여 너무 꽉 붙잡고 있느라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여기 무사시가 당신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끊어내겠습니까? 어떤 꿈을 마침내 쫓겠습니까? 어떤 진실을 마침내 드러내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안전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강박, 편안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인생은 흘러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무사시는 집착 없이 살았기에 후회 없이 죽었습니다. 에이든은 도서관에서의 그날로부터 2년 후 하나와 결혼했습니다. 예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아키라와 사쿠라는 앞줄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이 서약을 할 때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말을 했습니다. 하나, 당신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 또한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하기로 선택했고 그것은 그 어떤 필요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 사랑. 오늘날 에이드는 자리를 잡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일을 하며 일합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선택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잊혔던 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사시의 가장 어려운 규칙을 그에게 가르쳐준 책. 집착 없이 살아라.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기에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감옥에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유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나는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라고 남겨주세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